중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의 시장을 예측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활용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중개업을 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취지의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공공이 참여하거나 또 공공임대주택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0에서 50%를 기부채납하게 되면,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내용을 볼게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요, 사업구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기존 가구 200가구 미만의 단지의 경우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적용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놨죠? 사업 시행 면적 20%를 확대해서 최대 1만이었는데 1만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시켜 줬다라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큰 규모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2종의 경우 300%로, 3종의 경우 360%로 완화시켜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50%가 완화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60%가 완화되는 건데, 50%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25%가 혜택을 보는 거고요. 30%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용적률의 30%가 즉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결코 작은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주택을 좀 빡빡하게 져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높이 제한에 대해서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종의 경우에는 15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더 고층으로 해서 지역 내 랜드마크 형태로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게 될 부분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란 얘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2022년도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단위로 소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중개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외에도 대지의 적용 기준, 건축 규제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민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상향에 관련된 부분이야. 자, 그래서 우리 지역은, 내가 있는 지역은 또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지역들은 과연 가능할까? 궁금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LH에서 사업성 분석 서비스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요, 이 링크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공동으로 개발을 할 그런 필지들을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사업성 분석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는 합치고 어디는 빼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시행 쪽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또 동시에 열린다라는 겁니다.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부동산의 꽃은 시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금에 대한 여력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또 하나 더 있네요. 다음에 인맥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시행 사업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행에 바로 뛰어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공사를 하게 되면 펜스가 쳐지고, 펜스를 치면 이렇게 붙어 있죠. 네, 어떤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 붙어 있죠. 그럼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시공사는 어딘지, 감리사는 어딘지, 시행사는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그 붙어있는 안내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건 뭘까요? 네, 그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중개를 하면서 지역에 대한 정보, 업체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사업성 분석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들어가셔서 네,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된다 그러면 제가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거기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1월 달에 바뀐 게 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규제가 또 추가가 됐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자 관련돼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 100%를 초과하는 임대사업자는 가입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부채 비율 100%는 담보대출 받은 것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예상되는 주택 매매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보증을 못 받겠죠.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못 받겠죠. 거기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100% 초과하는 임대사업자도 임대 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보증금 미반환, 높은 수수료율, 보증금을 미반환하면 네, 가입이 안 되고요. 높은 수수료율이 있고요. 수수료가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를 어떻게 감소하겠다는 감소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2022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부채 비율이 높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꼭 가입을 하셔야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공인중개사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 및 동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임대사업자를 중개를 하실 때는 이제는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확인설명서에 체크만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 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챙기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과태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보증금의 5에서 10%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니까 지금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입하실 수 있을 때 가입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이미 연락이 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등록 임대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문의하는 경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가입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을 안 해도 되는 조건이죠. 자,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 자, 그다음에 세입자가 그리고 플러스예요.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 이 경우에는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죠. 이런 보증 미가입해서 당신의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 체크를 하라는 얘기인데, 서명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쉽지 않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이거는 뭐라고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챙기셔야 될 서류 중에 하나예요. 임대사업자 중개를 하는 것이 과거에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을 하는 것 정도에서 그쳤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공공주택 사업자는 뭐 하실 일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장보험에 가입했고,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괜찮다, 가입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가입 면제 조건이라고 하지만 뭐 면제 조건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가입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전세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 또는 보증료 이천 내역서 등이 있어야 가입을 안 해도 되고, 그래야만 과태료 부담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하나고요. 또 있습니다. 네, 보증 수수료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전액 납부를 하게 되면 추후 25%는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증 대상 금액은요, 전액을 대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수도권은 5억, 지방은 3억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예외적으로 보증 대상 금액이 담보권 설정 금액 플러스 임대보증금 마이너스 주택가격 60%인 경우에는 네, 일부 보증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또 보증 대상이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됐지만 근저당권 공동담보를 해제하거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거나 이런 경우에 안 해도 되고, 자,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요. 자,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소하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보증 대상 금액에 대한 예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일부만
가입해도 된다라는 거죠. 전액 가입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주택가격 확인서, 공식 등기부등본 뭐 이런 증빙 서류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가입은 어디 하느냐? 자, HUG나 SGI 서울보증에서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는 임차인에게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금, 네,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임차인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상반기에 시작이 되는데요. 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의 경우 전세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자, 임차인이 전세금,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2억 원 이하 보험료에 대해서 40%, 2억을 초과하게 되면 30% 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원해 주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임차인이 요새 좀 불안해하죠. 그래서 전세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가구주택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임차인들의 요구 조건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자, 고시원, 공동생활주택, 레지던스는 가입이 불가능해요. 자, 다음에 HUG에서 악성 임대인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보험료가 저렴한 곳을 생각하겠다라고 얘기하면 HUG에 보험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고, 전세금의 70에서 90% 이내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7억 원 이상, 그 외 5억 원 이상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된다? SGI 서울보증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보증 금액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곳이 SGI 서울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하려면 HUG로 통해서 가입하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7억 원이 넘는 경우에 가입하려면 SGI 서울보증을 통해서 가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이냐? 아니죠. 또 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 바뀌었어요. 자, 외국인에 대한 부분 바뀌었고요. 자, 임대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기준이 전용 85에서 120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오피스텔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 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 그럼 여기서 뭐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요거죠. 시도별 주거 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 자, 이게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1월달 내용을 마치고 2월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월달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그럼 1월달에 뭐 해야 될까요? 자, 임대사업자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죠. 그죠? 창업 예정하시는 분들은 비주택에 관련돼서 어디 갈 수 있는지, 소형 주택에 관련해서 어디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대출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집을 매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해요? DSR 규제가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주택이 아닌 비주택, 상가주택, 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가, 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거래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2022년도에 한 해 동안 이슈가 될 내용들이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월 달에 볼게요. 2월 달에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이 바뀌어요. 자,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는 2년 보유, 2년 거주, 즉 2년 거주의 요건이 추가가 됐죠. 자, 그런데 2년 거주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하냐?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2월 달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뭐냐면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다 연락해서 뭐 해야 돼요? 이번에
전세 갱신할 때 상생 임대인 제도에 적용을 받아서 당신이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주셔야죠, 임대인들에게. 그러면 뭐가 가능해요? 그 상생 임대인 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지금 조용하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이 되니까 미리 연락들을 임대인들에게 하셔서 이러한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사전에 안내를 하셔야죠. 네, 2월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내용인가 볼게요.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한 이후 갱신 계약 또는 다른 임차인과 신규 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증액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거주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단 임대 시점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12억에서 13억 이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지역은 공시가격 임대 시점, 즉 지금 시점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셔야죠. 만약에 9억 이하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적용을 받아서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채워서 매도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뻥튀기 시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주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 받고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중개업에서 매도인에게 또는 임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될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 시점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체결한 계약에 한해요. 그러니까 한시적이죠. 지금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생 임대인 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2월 말까지 체결하면 되니까 이거 왜 만들어진 제도 같아요? 지금 임대차보호법 생성이 되고 나서, 시행이 되고 나서 지금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 대란이 안 나오고 재계약을 한 번 더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비과세를 받게 혜택을 좀 주겠다,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정책에 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정책에 반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 활용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활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생기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련된 거주요건 인정, 1년간 인정,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거예요.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신규로 계약하게 되면 4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는 거,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4월로 넘어가 볼까요? 자, 4월에는요, 청년 지원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자, 뭐가 있나 볼게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어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그리고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어떻게 하겠다?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월세에 사는데 2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혜택은 물론 청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어야 될 부분들은 뭐죠? 여러분들이 월세 거래를 할 때 자기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소득 수준에 맞춰서 월세를 가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원하는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집에 이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월세 지원 후에도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은 청년에게는 최대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을 해줘요. 자, 그리고 대출은 1% 수준에서 대출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20만 원은 그냥 무상으로 대출 빌려주는 거고 20만 원은
금리 1%로 대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4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엄청나게 큰 금액. 자, 월세 40만 원이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오우, 괜찮지 않나요? 네. 갈 만한 데들이?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그동안 월세가 비싸서 안 빠졌던 주택들도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네. 동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월세의 세를 놓기가 굉장히 좋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네. 자, 요렇게 지금 내용이 시행이 됩니다. 4월 달에 시행이 돼요. 자, 또 볼게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혜택이 늘어납니다. 소득 기준이 연 3천만 원이었다가 3,600만 원 이하로 바뀌게 됐어요. 자, 기존의 청약 기능뿐만 아니라 3.3%의 추가 금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선거용 표심 잡기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뭐 이미 만들어져서 공표가 됐고 4월에 시행하겠다라고 한 만큼 바뀌기 어렵습니다. 바뀌기 어려워요. 자, 거기에 이거 바꾸면 난리 나죠. 청년들이 다 돌아설 테니까. 그래서 이미 시행하겠다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중개에 활용하셔서 월세를 넣고 월세세를 빼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해 준다 그러면 훨씬 좋은 기회가 되죠. 자,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을 권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4월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지역상권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됩니다. 지역상권법이 뭐냐면, 자,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권이 많이 죽었죠. 상권이 쇠퇴하거나 또는 임대료가 지나치게 상승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곳에는 일정 부분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건은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고 또 임대료가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하는 곳, 요 부분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자,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자, 반면에 자율상권구역은 상권이 쇠퇴한 지역에 대해서 매출액, 사업체 수,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일정 기준 감소하는 곳에 대해서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상업지역 50% 이상, 일정 기준 이상 점포수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자, 거기에 따라서 임대인,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요. 공청회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해서 구역을 지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생각해 보셔야죠. 상가 중개하시는 분들, 지금 명동 같은 경우에 공실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아마 매스컴에서 다들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업지역이 50% 이상인 중심 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 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임대차 보호법에 미적용이 되는 것들 있죠. 특히 5% 상승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 같은 형태로 지정이 돼버리면 이제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살아도 임대료를 원활하게 마음대로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반면에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임대료를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딜까요?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죠. 지금 현재 중심 상업지역들의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여기서 중개 포인트는 뭘 잡아야 될까요? 자, 지금 현재 공실이지만 뭐 나중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임차인들의 고민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물론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상가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상가 중개를 할 때 관심 가지고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또 반면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이런 지역들은 지역 상생 구역으로 요구하셔서 지정을 하신 다음 젠트리피케이션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지정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상가 중개를 더 저렴한 임대료에 거래할 수 있게끔 훨씬 더 쉬운 조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상가 중개를 하실 때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4월이고요. 자, 또 상반기에 계약갱신 거절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동안의 문제가 뭐였냐면 임대인이 실입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집주인 실거주 확인을 위해 임차인이 신청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교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에게 교부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이 사람들 임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입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잖아요. 뭐 복잡하게 얽힌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꼭 계약자 당사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러한 방법들로 통해서 이렇게 확인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문제 생기지 않게끔 선조치를 같이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개라는 데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주택 매도 관련돼서 다주택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서 받고 싶다, 또는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서 공실로인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민등록 관련된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 주셔야지, 안 그러면 확인당해서 나중에 책임 소재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또 중요한 내용이죠. 자,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과거처럼 안 하겠지 그러려니 좋게 하시는 건 어렵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부분들이 불가하다면 명도하는 조건에서 이사비 지급하셔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 따라 이사비가 천차만별이기도 하지만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계약갱신을 임차인이 하지 않는 조건으로 2천만 원씩 납부도 하니까요. 지급하기도 하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천만 원씩 지급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6월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산세하고 종부세, 즉 보유세 부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또 바뀌죠. 자, 한번 볼게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과세 표준과 관련돼서는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2022년도에 100%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경우, 주택의 경우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자, 다음에 분납 관련된 부분도 요새 매스컴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자, 다음에 세부담 상한제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재산세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 납부기간은요, 요렇게 되고요. 세율은요, 요렇게 됩니다.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재산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이거죠. 작년보다 올해 재산세가 더 늘어날 것이다. 공시가격도 올라가는 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보다 재산세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러나 재산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거의 없죠.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뭐예요? 종합부동산세예요.